2024년 3월 충남 천안의 한 요양원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72세 노인이 간병인들 앞에서 중얼거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미제 사건을 깨워놓았습니다. 그것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천안에서 벌어진 연쇄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3명의 젊은 간호사들이 연이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당시 천안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형사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신참 시절 첫 연쇄 실종 사건이었고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겨둔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둔 그 수사관에게 기적 같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제보가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시작은 1987년 가을 충남 천안의 작은 종합병원에서였습니다. 당시 천안은 지금처럼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인구 20만 명 남짓한 조용한 지방도시였고 종합병원도 2곳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천안중앙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다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근무는 몇 명 되지 않아 더욱 끈끈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었죠. 1987년 10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안중앙병원 내과병동에서 근무하던 김지연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실종됐습니다. 당시 24세였던 김지연 씨는 성실하고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간호사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혼자 생활비를 벌며 부모님께 용돈까지 보내는 효녀였습니다. 이른 새벽 병원 앞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던 중 호련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정확히 1년 후 2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과병동의 박미영 간호사가 야간 근무 후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된 것입니다. 박미영 씨 역시 24세였고 김지연 씨와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유사해 경찰은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병원, 똑같은 직업, 비슷한 나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의 실종.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최은정 간호사가 동일한 패턴으로 실종된 것입니다. 이제 연쇄 사건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세 사건 모두 완전히 동일한 수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이정민 경위는 28세의 신참이었습니다. 경찰이 된 지 3년째 처음으로 맡게 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열정을 쏟아 수사에 임했습니다. 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피해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천안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새벽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당시 과학수사 기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데다 지방경찰서의 수사 여건도 열악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건에 매달렸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3차례의 사건 모두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경위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3명의 젊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수사 인력도 다른 곳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정민 경위만은 이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틈틈이 그 사건을 되짚어 봤습니다. 승진 기회도 여러 번 놓쳤습니다.
상급자들이 충고했습니다. 이정민, 이미 끝난 사건은 놓아줘.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3명의 간호사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4년 현재 그는 65세가 되어 정년을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경감으로 승진했지만 과거 그 사건은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천안의 한 요양원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노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에서 과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노인이 37년 전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2시 천안 실버케어 요양원의 간병인 송미경 씨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72세 조성민 씨가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유독 젊은 여자 간호사들에게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오후 조성민 씨는 동료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간호사들을 혼쭐을 내준 적이 있다고 자신이 그들을 가르쳐줬다고 말입니다. 송미경 씨는 처음에는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3개월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과거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1987년 천안에서 간호사를 혼내줬다고, 1988년에도 또 한 명을 가르쳐줬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1989년에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혼내줬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송미경 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과거 일을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연도와 장소가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3월 14일 오전 조성민 씨는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지.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고. 송미경 씨는 그 말에서 묘하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간호사 출신이었던 송미경 씨는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과 병동에서 일하던 젊은 간호사였다고, 두 번째는 외과 병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아과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다고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송미경 씨는 그의 말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단순한 헛소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이야기를 며칠째 반복하면서도 세부 사항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치매 환자라면 날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 조성민 씨는 달랐습니다. 마치 실제로 겪은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송미영 씨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실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상세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3월 15일, 그녀는 천안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한 어르신이 이상한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간호사들을 가르쳐줬다, 혼내줬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송 씨가 말한 연도와 장소가 너무 상세하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1987년 천안 관련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시기에 실제로 연쇄 실종 사건이 있었고 당시 담당자가 아직도 같은 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정민 경감이었습니다. 경감은 신고 내용을 전해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 경감은 조성민 씨의 그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가르쳤다, 혼냈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은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송미경 씨와의 면담에서 이정민 경감은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조성민 씨가 말한 세부 사항들이 당시 수사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각 피해자의 근무 병동, 실종 시간,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까지 정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조성민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방문 당일, 그는 평소처럼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감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자 조성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오셨군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37년을 기다렸다는 그 말이 경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과거 사건에 대해 놀랄 정도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가 새벽에 병원 앞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간호사는 그날 야간 근무가 힘들었는지 피곤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간호사는 막차를 놓쳐서 당황하고 있었다고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면담 전 확인한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조성민 씨는 1980년대 후반 천안에서 택시 운전을 했고 특히 야간 운행을 주로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는 간호사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성민 씨가 방금 말한 세부 사항들은 당시 수사 기록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어요. 더욱 섬뜩한 것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핵심 내용을 피해갔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강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십 년간 자신이 찾지 못했던 그 범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7년에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설령 조성민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한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이 사건의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년을 앞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37년간 감춰온 진짜 비밀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정민 경감은 조성민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어 하나하나 대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조성민이라는 이름은 당시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7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정민 경감은 당시를 되돌아보며 씁쓸한 마음으로 자책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류장 주변 상점이나 병원 관계자들 위주로 수사했는데 불특정 택시기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벽 시간대라 목격자도 거의 없었고 범인이 택시를 이용해 접근했을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씁쓸한 마음을 안고 1987년 당시 조성민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조성민 씨는 1986년 아내를 천안중앙병원에서 잃었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아내 박영숙 씨는 맹장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수술 전 혈액형 검사에서 오류가 있었고 수혈 과정에서 부적합한 혈액이 투입됐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 사고를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당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조성민 씨는 이에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담당 의사들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정작 의사들에게는 복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높은 곳에 있어서 손댈 수 없었지만 매일 새벽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간호사들은 자신도 가르칠 수 있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그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고 술을 자주 마시게 됐다고 동료들이 기억했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 중에 천안중앙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택시회사 운영 기록을 통해 그의 야간 운행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3차례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모두 야간 운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승객 기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새벽 시간에도 승객 기록이 있었는데 그날들만 예외적으로 승객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1987년 당시 택시회사 기록을 추가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조성민 씨가 1987년 10월 16일, 1988년 11월 9일, 1989년 12월 4일 차량 내부 청소와 소독을 의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각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 차량 관리에 무관심했던 그가 사건 직후마다 갑자기 세심한 청소를 원했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이런 기록들이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감은 과거 자신이 놓쳤던 단서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전산 기록으로 과거 자료를 추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체계적이지 않아 이런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1987년 당시에는 택시 운행 일지를 수기로 작성했고 승객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단거리 승객은 더욱 그랬습니다. 1990년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조성민 씨가 1990년 2월 집을 매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이사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팀은 과학적 증거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대부분 보관 기한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건 현장들을 재방문하며 놓친 단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재분석한 결과 정류장 주변에는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고 이른 새벽이라 인적이 드물어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진인 간호사들이라면 더욱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편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범행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황상 조성민 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설령 완벽하게 입증한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법적 처벌보다는 진실 규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조성민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혹시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감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나타날 동료의 증언이 모든 의혹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사팀은 1987년 당시 택시회사 관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동료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옛 택시회사 기록을 뒤지고 퇴직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았고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사팀은 일주일 동안 20명이 넘는 옛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은 조성민 씨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1987년 당시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운전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69세인 김대수 씨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털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즉시 김대수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조성민 씨와는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동료였고 가끔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둘 다 야간 운행을 선호했기에 새벽 대기소에서 자주 마주쳤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사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가을부터 조성민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커피 마시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야간 운행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김대수 씨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조성민이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새벽에 혼자 기다리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관심이 많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간호사들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병원에서 잃고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는 젊은 여자들을 자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수 씨는 또 다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성민 씨가 1988년 중반부터 행동과 말투가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대기소에서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도 기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조성민 씨가 1989년 말부터 갑자기 야간 운행을 꺼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새벽 시간대를 선호했던 그가 낮 시간대로 바꾸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야간 운행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힘들다고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조성민 씨는 겨우 35세로 결코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조성민 씨가 1990년 2월 갑자기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며 급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김 씨의 증언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성민 씨의 행동 변화 시기가 사건 발생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성민 씨의 심리 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첫 사건 이후 말수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사건 전후로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마지막 사건 이후 야간 운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직후마다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점차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지막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새벽 시간대를 견딜 수 없어 도망치듯 이사를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조성민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조성민 씨가 PTSD와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경우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최근 기억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성민 씨가 1987년 사건만 선명하게 기억하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이번 김대수 씨의 증언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감은 가족들과 조성민 씨의 대면을 주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7년을 기다린 가족들과 용의자의 첫 대면.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2024년 3월 20일 천안경찰서에서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37년 만에 피해자 가족들과 용의자 조성민 씨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박미영 씨의 91세 어머니 김순덕 씨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참석했습니다. 딸을 잃은 지 3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최은정 씨의 아버지 최병호 씨도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만남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김지연 씨의 오빠 김태수 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이 만남을 주선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함을 이해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조성민 씨가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조성민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도록 또렷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보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렸을 것이라며 이제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말해주세요. 37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은 채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갔습니다. 미영 씨를 택시에 태워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집 근처까지만 데려다 줬는지, 그 이후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지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조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친절하게 태워다 줬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최병호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감이 최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하필 간호사들이었는지,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이런 반응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는 듯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딸들을 두셨다며 자신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말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가 택시에서 집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했고 간호사 일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미영 씨도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자주 못 찾아뵙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걱정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소아과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며 행복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딸들의 마지막 말을 듣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미영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며 흐느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한 미소를 계속 지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그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계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대면에서도 그는 끝까지 핵심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를 찾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대면이 끝난 후 조성민 씨는 경감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수십 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아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은 그의 말에서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긴 수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범인을 찾았지만 완전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법적 처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범인의 정체는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부분적이나마 진실을 전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3명의 간호사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이정민 경감은 40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정년퇴임식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짧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끈질긴 집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았지만 완전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가끔 요양원을 찾아 조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치매가 진행되면서 진실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성민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욱 흐릿해진다고 말하며 경감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2024년 8월, 조성민 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졌지만 이상하게도 1987년 그 사건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간병인들은 그가 잠결에도 간호사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그때의 기억이 그에게는 달콤한 꿈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감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경감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간호사 이야기만큼은 또렷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은 피해가며 기괴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경감은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건강이 더욱 악화됐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진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됐지만 진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91세의 나이로는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병호 씨는 딸 은정이의 사진을 들고 요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조성민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성민이 사진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을 때 최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동생 지연이를 위해 작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37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2024년 12월 다시 한번 조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경감을 알아보지 못했고 대화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단어만 들으면 여전히 그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감은 그 미소를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4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아쉬운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찾았지만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영원히 모를 것 같았습니다. 조성민 씨는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아는 것은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경감은 요양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성민의 모습은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잔혹함을 알기에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의 집념이 부분적이나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불완전한 진실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7년이 지나도 조성민이 끝까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 3명의 간호사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여전히 요양원 한 구석에서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섬뜩한 노인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는 그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